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일본은 한국의 영토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며 영토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마저도 한일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한국과 일본이 계속 싸우고 있다. 우리를 매우 나쁜 입장에 놓이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잘 지내야 한다며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려 노력하는데요. 이에 대한민국은 니들이 뭐라건 독도는 우리 땅이라며 최근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했고, 이로 인해 일본 정부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신의 한 수와도 같은 묘책을 내나 일본 정부의 독도 수탈 계획은 불거품으로 돌아가게 생겼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작년에 미국인 감독 매튜는 독도를 주제로 한 다큐 영화 아버지의 땅을 촬영했습니다. 이 미국인 영화 감독에 의해 제작된 독도 다큐멘터리 영화는 제21회 전주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되기도 했는데요. 아버지의 땅은 한국전쟁 이후 외딴섬 독도를 두고 벌어지는 영토 분쟁의 내면을 그려냈습니다. 자신들의 아버지를 위해 진실을 밝히려는 두 명의 한국인이 주인공이며, 그들은 75년 전 끝났던 일제강점기에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로 여전히 고통을 받는 모습으로 투영됩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실존 인물들로 일제강점기 아버지가 일본에 납치돼 탄광 노동자로 노역하다 돌아온 후 병마에 시달리다 사망했다는 사실에 분개해 일본 정부를 향해 끊임없이 항고합니다. 소규모 농사를 지어 번 돈으로 틈만 나면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으로 달려가 도쿄 한복판에서 일본 경찰들에 둘러싸여 태극기를 휘두르고 1인 시위를 하는 농민 노병만 씨와 아버지와 함께 독도에서 살았던 독도 첫 주민이자 독도 최종덕 기념사업회를 운영하며 독도의 근대사를 알리는 일을 하는 최경숙 씨. 이 두 주인공은 영화에서 한국 정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초창기 독도 주민들의 역사를 지우려 하자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근데 왜 미국인 감독이 독도 영화를 찍게 되었을까요? 매튜 감독은 한국에서 3년 동안 살면서 독도의 역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비를 들여 독도를 주제로 한 영화 제작에 나선 것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한국인들의 끝나지 않은 싸움이 독도 문제의 일상화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고 나서였습니다. 이후 아버지의 땅은 한국과 미국의 여러 개인과 단체들의 후원 덕분에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매튜 감독은 지난 세대의 고난을 현대인들의 마음을 이어나가려 투쟁하는 두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운이 좋았다면서, 영화는 일본의 식민 역사관이 한국인에게는 상처가 되는 세대 간 트라우마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주제들을 담기 위해 진화했고, 이 역사에 대해 모르는 분들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독도가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영화 감독뿐만이 아닌데요. 작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항공, 방공 식별 구역 및 독도 영공 침범 사례와 관련 러시아의 침범을 한국 영공 침범으로 규정했습니다.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현지 기자가 독도를 일본에 있는 섬이라고 칭하며 질문하자 러시아가 남쪽 노선 그 지역을 비행해 온 건 새로운 일이 아니다. 한국 영공을 가로질렀다는 게 새로운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퍼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연구하지 않았다면서도 한국은 명확하게 대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측에 항의한 한국 국방부는 전날 우리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전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접수한 이 공식 전문에는 오히려 한국 조종사들이 자국 군용기의 비행 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비전문적인 비행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일본 입장엔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한국 독도를 비행했는데 상관도 없는 일본이 왜 항의를 하냐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러시아에 이어 미국 국방부 장관조차도 독도가 한국 영토이고 러시아가 한국 영공을
영을 침범했다고 규정하자 일본은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기자들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에게 러시아의 무반응이 다케시마를 한국령으로 취급하는 것이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고 묻기도 했는데요. 미국, 러시아 등 각국 반응이 중요한 이유는 국제사회에서 아직도 독도를 대다수 분쟁의 섬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엔 일본이 막강한 자본력과 외교력을 기반으로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 미국의 뉴스 채널인 CNN은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한 사건에 대한 뉴스 방송 하단 자막에 독도라고 단독 표기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에 CNN 홈페이지에 올라온 종합기사의 지도엔 독도와 다케시마를 경기 표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의 압력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가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일본이 하도 난리를 피니까 성가시러워서 분쟁 지역으로 인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독도가 일본 땅이건 한국 땅이건 별 상관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한일 갈등이 최고조로 올라가던 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계속 싸우고 있다며 우리를 매우 나쁜 입장에 놓이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잘 지내야 한다. 그들은 동맹국이다. 그들의 갈등은 우리를 매우 곤란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주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축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먼 나라의 분쟁을 해결하는 건 미국의 책무가 아니다. 우리는 끝없는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있다.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 미국의 임무는 외국을 재건하는 게 아니라 외국의 적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한다는 보편적인 원칙을 회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우리가 중재해줄 수는 없는 일이다. 근데 한국과 일본은 우리 동맹이니 좋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동맹, 즉 국가가 서로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동일하게 행동하기로 맹세하여 맺는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한국과 미국은 명백히 동맹이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이 동맹이라고 한국과 일본도 동맹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동맹국이라면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넘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동맹조차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우리 땅 누가 지켜야 할까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한국 해군은 해경, 공군과 함께 최근 민간 선박의 영해 침범과 군사적 위협 상황을 가정한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땅 우리가 지키겠다고 한 훈련을 두고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의 이번 독도 관련 훈련은 다케시마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거나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 영토임을 고려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망언을 입에 달고 사는 일본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공항입니다. 울릉도에 하늘길을 열기 위한 공사가 오는 7월부터 착공될 예정입니다. 울릉군과 항공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6월 울릉공항 건설에 관한 실시 설계 완료와 관계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면 2025년 5월 개항을 목표로 7월 하반기부터 공사에 착수한다는 것입니다. 울릉도 공항의 주된 목적은 관광객 유치이지만 일본과의 관계에서 유사시 F-16, F-35A, KF-X 등의 중형 전투기가 공대공 세팅으로 이착륙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공대함 타격 임무 시에도 기상이 좋을 시에는 기술적으로 이착륙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평시 안전 규정엔 활주로 길이가 좀 모자랄 수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규정일 뿐이고 유사시에는 융통성 있는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전 수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같이 울릉도에 공항이 생김으로 인해 독도를 지키는 데 있어서 기존 환경보다 비약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군수 지원 측면에서도 기존에는 헬리패드로 헬기만 뜨고 내릴 수 있었지만 공군의 고정익 수송기가 이착륙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압도적인 대한민국의 활약이 또 한 번 중국 네티즌을 술렁이게 하고 있다. 코로나19의 대응 때문이다.
유독 한국에 엄격했던 중국 네티즌들이 거의 하나같은 목소리로 한국을 칭찬하고 나섰다. 무슨 일일까? 2월 중순 신천지 신도의 집단 감염 이후 한국의 추가 감염 속도는 매우 빨랐다. 한국은 한때 중국을 제외한 최악의 국가로 불리며 세계 여러 국가들은 잇따라 빗장을 걸어 잠궜다. 문재인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도 이 시점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악의 상황에서 반전이 일어난 것은 20일 만이었다. 한국은 현재 도시를 봉쇄하지 않고도 공장을 닫지 않고도 여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중국 경제주가는 나쁜 사례 중 하나였던 한국은 봉쇄 조치 없이 어떤 것으로 의지했나? 라는 제목의 기사에 한국의 방역 실태를 보도하며 몇 가지 우수한 점을 거론했다. 그것으로는 조기 검역, 주기 진단, 코로나19 진단 키트 빠른 연구 및 도입, 전국 600여 개 달하는 선별 진료소,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 신속한 확진자 동선 공개, 재난 문자 활용 등이다. 인터넷 매체 다양망의 보도 역시 다르지 않았다. 이 매체는 한국은 도시를 봉쇄하지도 않고 공장을 세우지도 않고 역병의 기세를 잡았다 배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한국의 치밀한 검사 능력, 자동차 검사, 인터넷 검진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 기사의 댓글은 24일 2시 현재 4,208개. 대부분 한국의 방역에 감탄한다는 반응이었다. 이들 기사의 내용보다 더 시선을 끄는 건 중국 네티즌의 댓글이었다. 중국 네티즌들의 솔직한 반응을 그대로 가져왔다. 한국 잘했다. 보고 배워라. 한국에 배울 것이 많으니 겸손하게 배워라. 한국의 방식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평가해봐라. 아마도 중국보다 나을 것이다. 한국, 일본 이렇게 작은 나라들이 세계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이 배울 점이 상당히 많다는 뜻이다. 직업관계상 해외에서 한국인과 교류가 많은데 한국인들은 강인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특성이 있다. 가끔 융통성이 없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말이다. 재난문자, 드라이브스루 진료, 하이테크 모니터링. 이것들은 우리가 배울 가치가 있다. 중국은 무차별 격리, 한국은 광범위한 검사, 정확한 대상 격리. 한국의 방식은 더 과학적이었다. 단, 진단키트를 다른 나라에 넉넉히 제공할 수 있는지는 각국마다 사정이 다르다. 한국의 병역제도는 전국민 대상이고 대부분의 성인 남자들은 군대를 다녀오거나 예비역 신분이다. 한국 국민들의 조직 기강은 유럽 국가보다 높은 편이다. 한국은 선진국이다. 서방 국가처럼 오만하지도 않다. 중국을 교훈으로 삼아서 통제를 아주 잘한 건 사실이다. 줄곧 한국에 호감은 없었지만 사실만 놓고 보면 한국 정부는 이번 방역을 정말 잘 해냈다. 한국이 중국을 베꼈다고 말하면 안 된다. 국가 상황에 따라 대응 조치가 다른 거고 방법이 효과적이라면 잘한 것이다. 한국은 매번 기적을 만들어내는 나라다. 동시에 아시아의 본보기가 되는 나라다. 잘해냈다. 문재인 대통령. 한국이 정말 잘했다. 종교단체만 아니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문재인을 자격 있는 대통령이라고 할 순 없지만 우수한 대통령이자 정치가라고는 말할 수 있다. 한국인에게 있어 그는 과분한 사람이다. 문재인 정말 지혜로운 대통령이다. 사실 문재인이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방역 통제를 잘 유지했기 때문에 그 공로를 무시할 수 없다. 중국에 비해 한국이 감당해야 할 대가는 아주 적다. 한국은 칭찬받을 만하다. 문재인은 선견지명이 있다. 코로나19가 폭발하지 않았을 때에도 방역에 대한 각종 준비를 했다. 트럼프는 문재인을 스승으로 모셔야 한다. 한국은 중국의 성면적에 해당한다. 후배 이성 말고 어떤 성이 한국보다 통제를 잘하지 못했는가? 한국은 중국의 성격이다. 당연히 통제하기 쉽다. 중국은 크고 인구도 14억이다. 통제가 어렵다. 셀프 자책형. 우리나라 국민은 거의 한 달 가까이 격리됐다. 대가도 너무 크고 올해는 정말 참복하다. 한국과 일본은 이렇게 하지도 않았다. 외출도 할 수 있고 싱가포르는 마스크조차 쓰지 않았다. 중국의 방식을 안 베껴도 되는 거다. 이 기사에 달린 약 1900여 개의 댓글을 모두 확인한 결과 일부 네티즌을 빼놓고는 모두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배울 점은 배워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지적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치가 매우 훌륭했다고 보는 네티즌들의 인식에는 한국에 빗대어 말할 수밖에 없는 자국 정부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이 남아있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각국 모두 각자의 역할을 충분히 해준다면 건강한 일상을 되찾을 거라 기대한다. 한국과 중국의 봄을 하루빨리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중국 네티즌은 10개의 중국 친화적 국가를 선택했습니다. 한국도 포함되나? 중국 네티즌들이 뽑은 중국과 친한 10개 나라가 선정됐다. 근거는 없다. 인터넷에서 돌고 돌아 선정된 나라들이다. 그러나 면면을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간다. 한국은 10개 나라에 포함되지 않는다. 심지어 북한도 없다. 그럼 어떤 나라가 중국과 친한지 면면을 보자. 1. 파키스탄. 중국 외교관리들도 인정하는 최고 맹방이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1대1로의 핵심 국가다. 약 570억 달러를 투자해 SOC를 건설 중이다. 인도를 견제하려는 포석이기도 하다. 2. 세르비아. 군사협력이 돋보이는 곳 중 하나다. 세르비아와 중국의 대테러 특수경찰부대는 지난해 첫 테러 진압 합동훈련을 진행하며 친밀도를 과시하기도 했다. 중국의 대테러 경찰부대가 유럽에서 합동훈련을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또한 중국의 군사용 드론 운용 1호를 유럽에 첫 수출한 나라도 세르비아다. 3.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은 중국 1대1로 정책의 내륙 거점 국가다. 중국은 유럽 등지의 수출 물류 전진 기지로 카자흐스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선박을 이용할 때보다 물류 비용이 현격히 낮은 것은 물론이고 러시아의 지배력 견제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국의 대카자흐스탄 투자는 20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4. 우크라이나. 미국에 이어 2위권 항모 보유국이 된 중국의 첫 단추는 우크라이나와의 인연이 컸다. 중국은 항공모함 기술을 축적하기 위해 구소련 국가 중 하나였던 우크라이나에서 항모를 사들이는 우회로를 택했다. 구소련에서 제작한 어드미럴 쿠즈네 초부급 화력한 구매에 성공하고 2002년 인도 받았다. 이후 10년 가까운 개량 공사 끝에 2012년 취역에 성공했다. 이것이 바로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이다. 5. 이스라엘. 기술기업 투자가 두드러진 국가 중 하나다. 2015년 중국 상하이 국제항만그룹이 이스라엘 하이파 항을 건설하고 25년간 운영권을 갖기로 하는 계약을 성사시켜 미국을 긴장시킨 바 있다. 중국의 이스라엘 첨단 기업에 대한 투자는 2013년 7,600만 달러에서 2014년 1억 8,900만 달러, 2015년 2억 9,800만 달러, 2017년 3억 800만 달러, 2018년 3분기까지 3억 2,500만 달러 등으로 꾸준히 확대되었다.